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강을 맡게 된 권세한입니다. 앞서 학과장님이 말씀해주신 양력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런 강연을 많이 해본 적은 없어서 제 양력을 소개시켜드리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사실 오늘 이제 주제가 도시계획 분야 직업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제 양력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다양한 분야의 도시계획 관련된 직업 분야에서 업무를 해봤습니다. 첫 회사는 수성 엔지니어링이라고요. 저희 엔지니어링사 중에서는 그래도 15위권 안에 드는 종합 엔지니어링사입니다. 그래서 종합 엔지니어링사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업무를 한 8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종합설계사 사무소라고 지금은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매각을 해서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만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이제 건축설계회사에서 우리가 건축 설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그룹사 도시계획 업무를 지원하는 이제 역할도 한 3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 시행 업무도 되게 좀 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게 가장 돈이 되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행사 주거 부분에서 한 또 2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현재는 제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고 해서 공공건설 부분 시행을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 교통안전공단의 어떤 전체 이제 복합 개발 사업 추진하고 그다음에 공단 전체 자산의 미래 전략 수립 등 업무를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가을 학기부터 이 세종사이버대하고 또 연이 돼서 제가 2과목을 하고 있는데요. 가을 학기에 이제 도시계획 실무 지난 학기에 끝났고 그리고 다음 봄 학기에 도시관리와 도시공간구조론이라고 해서 다음 학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양력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주제가 도시계획 분야 직업이다 보는데 생각보다 제가 좀 다양한 도시계획 쪽 직업들을 경험해 봐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분야의 직업을 제가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례 간단하게 조금 요약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 분야 직업 그러니까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사례 안에서 각각의 도시계획 분야들의 포지션들이 어떻게 다른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도시계획 사례는 지금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큰 사업이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죠. 세종시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입니다.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아직도 계속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인구 50만을 인구를 목표로 해서 총 사업비는 지금 추정 사업비가 한 22조 5천억 원 정도 되고요. 행복도시 건설 지역은 이제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졌죠. 여러분 다 뭐 아실 건데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규모 자체는 서울의 약 8분의 1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자치구 3개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구는 50만이니까 인구가 다 들어서게 되면 서울 자치구의 비슷한 수준의 인구 밀도를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토지이용 계획도입니다. 지금 요 부분이 이제 저희 청사가 들어가 있고요. 중앙부처죠. 중앙부처 청사가 들어가 있고 요 아래쪽이 아주 예전에 막 뉴스 기사들 보셨을 것 같은데 세종시 천마 이렇게 해서 들어갔고 토지이용 계획도는 현재 이렇게 돼 있고 연도별로 건설된 현황을 잠깐 보시면 2007년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막 이제 구역 지정이 됐을 때 자, 농경지하고 구릉지가 당연히 다 돼 있겠죠. 그리고 12년경에는 여기 이제 천마을이 거의 좀 아파트들이 들어선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청사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7년에는 이제 청사가 대부분 완성된 모습들하고 이 서측하고 남측은 제법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항공사진은 2022년인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이 북측은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이 워낙 큰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오래 걸리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학부 자체가
자산도 있고 건축도 있고 있다 보는데 도시계획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정도의 대규모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사실 이렇게 오래 걸려야 맞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려야지 맞는 것이고요. 자, 다음 이제 보시면 이게 혹시 여러분들 이제 고시문 같은 거 많이 찾아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하든 자기 뭐 재산을 불리든 고시문 이런 것들하고 좀 친해지다 보시면 매우 좀 좋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고시문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고시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실 게 벌써 24년에 69차 그리고 실시계획을 61차. 그러니까 이 계획안이 벌써 한 60여 차례 변경된 계획안인 것이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계획안이 크게 막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최초의 계획안을 잡을 때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최초의 계획안이 잡히고 나서는 이제 부분 공사를 하다가 문제점이 된다든지 환경적인 영향에 문제점이 나타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반영하다 보면 60여 차례, 70여 차례 이렇게 이제 변경들을 해가면서 계획안들이 수립되고 공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앞서서 이 사례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 이제 사례하고 매치를 해서 각각의 도시계획 분야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사례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제 제가 분류한 도시계획 분야 직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저는 한 8가지로 분야를 나눴고요. 크게는 이제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의 역할이 있고 우리가 교수 연구직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획가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디벨로퍼의 역할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공이라고 하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에서 도시계획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뭐 서울도시공사,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이렇게 지방공사에서 공공기관에서 공공개발 사업을 하는 도시계획 직렬의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은 우리가 이제 국가기관으로서는 국토연구원,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시정연구원, 그 도 단위 이상의 이 행정자치를 가지고 있는 저기에서는 다 지방연구원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너, 계획가인데요. 계획가도 저희가 실무적인 계획가는 2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건축설계사에서 도시계획 분야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링사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도화, 한종, 유신 큰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건축설계사도 뭐 사무, 히림, 간삼 뭐 이런 설계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사는 이게 뭐 시행사는 사실 우리나라의 시행사가 큰 회사들이 나온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여건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존하는 좀 시행사 중에 큰 회사들이라고 한다면 MDM, 뭐 DS 네트워크스, 신영 뭐 이런 회사들이 있을 것 같고요. 시공사는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그 건설사들입니다. 건설사들 현대나 삼성물산, 뭐 대우 GS. 그리고 이제 부동산 금융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이제 2가지 내지는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신탁사와 증권사 그리고 우리가 그 자산을 관리하는 그렇게 부분을 이제 저희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각각의 직업들 좀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가 당연하게도 공무원들은 국가고시를 통해서 임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물론 이제 건축이나 토목 파트들도 있지만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으로서의 안타까운 부분들은 기술 중에서 약간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이분들이 진급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조금 밀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선 시군으로 이제 이 임용이 되게 되면 도시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지구 단위 계획, 개발행위 허가 등을 이제 담당하는 부서에 배정이 되고요. 아직은 도시계획 직렬을 안 뽑는 혹은 적게 뽑는 시군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건축 직렬이나 토목 직렬이 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자, 공공기관은 우리가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이런 이제 지방도시공사나 이제 공사에서 도시계획 또는 그 도시개발 관련 직렬을 정규직으로 매해 채용을 합니다. 물론 규모는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 적죠. 아무래도 좀 적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분들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면 공공사업 시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뭐 뉴스에서 보시는 뭐 3기 신도시다. 3기 신도시 대부분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주택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 조성 사업, 뭐 또 공공의 역할을 하는 도시개발 사업들을 이제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이제 설계 발주나 관리, 그리고 또 때로는 토지 보상 분야, 또 토지 분양 분야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업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뭐 교수 연구원 쪽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쪽보다는 조금 학벌이 좀 더 필요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구원들이 뽑는 분야도 기본적으로 석사 이상을 뽑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조금 이제 그 더 많은 업무들을 수행을 하려면 박사 학위는 좀 기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도시 문제 어떤 해결 방안 등 좀 학술적인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사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사는 우리가 종합 엔지니어링 또는 그 도시계획 엔지니어링만 수행하는 좀 작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4명 혹은 한 8명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일하는 단종 회사가 있고요. 우리가 부산이나 대전 그리고 이제 전라도는 뭐 전주나 광주 지역에 일부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엔지니어링 회사의 한 80% 이상이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탑5 혹은 뭐 탑10이라고 불리는 엔지니어 회사들도 대부분 수도권 소재의 회사를 하고 있고요. 혹은 간혹 우리가 그 지역 업무를 좀 따기 위해서 이 회사의 본사는 지방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전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들이 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지니어링사에서는 그럼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 지자체에서 도시 기본계획, 관리 계획을 그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들 그리고 공공 사업을 하는 LH, 뭐 GH 등에서 또 도시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들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들을 엔지니어링사에서 전부 도시계획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업무의 수립의 한 90%에서 95% 이상은 이분들이 수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업무들을 좀 수행하고 기술자로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기술자로서의 좀 프라이드가 있는 편입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 난이도의 기술 자격인 기술사까지 또 따시는 분들은 조금 더 프라이드를 갖고 업무를 수행하시게 되고요. 현재는 조금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주처가 지자체 내지는 공공 LH 뭐 이런 데서 발주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주 업무 특성상 의뢰 위치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건축 설계사인데요. 건축 설계사는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회사하고 건축 설계를 좀 지원하는 회사를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건축 설계사에서 도시계획 업무 수행하는 분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엔지니어링사에 비해서는 수행 업무 범위가 작거나 건축 설계에 기반한 업무를 위주로 수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뭐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 또는 이제 도시 설계 아니면 건축 설계를 지원하는 업무들 그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회사 이름을 볼 때 뭐 무슨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라고 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제가 엔지니어링사나 건축사 사무소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지만 두 개 회사가 섞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건축사법에 건축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려면 건축사무소 명칭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회사가 엔지니어링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고 건축사 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저렇게 이제 길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무슨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라고 돼 있으면 종합 엔지니어링사와 이 회사는 건축사 설계 사무소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행사입니다. 시행사는 우리가 이제 사업의 주체죠. 주체가 되고 개발 사업들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우리가
국내에서는 크게 이제 이 시행사를 주거 부분이냐, 비주거 부분이냐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 부분은 흔히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아파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사업 이외에도 소규모 시행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 뭐 29세대 정도의 단독주택 사업을 한다든지, 우리 흔히 뭐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분양들을 하는데, 그런 회사들은 통상적으로 현재에서는 건축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시공이나 분양까지를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사업 대표가 좀 건축 설계를 하시던 분들이 대표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좀 소규모다 보니까 아파트 사업을 하는 그 업체보다는 사업의 이제 캐파나 이런 것들이 좀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이 데벨로퍼 시장이 좀 한계가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아직도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가 시행사를 뭐 첫 회사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전혀 내용을 모르는데 시행업에 대해서 내가 좀 근무를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좀 지인분들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링사나 건축사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 도시계획 혹은 건축, 뭐 토목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행사에 들어가는 그 초기 이제 사원들 급들을 보면, 우리가 그 엔지니어링사나 설계사, 우리 건축 설계도 마찬가지지만, 설계를 학부생 때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하십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자기 학부생들도 조금 그런 쪽에 좀 프라이드도 있고요. 이제 그렇지 못했던 친구들이나 혹은 아예 다른, 그러니까 도시, 건축, 뭐 토목, 조경 이런 쪽에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 사원으로 입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턱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행업 자체가 우리가 뭐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재미가 없는 분야는 아닙니다. 굉장히 업 자체도 재미도 있고요. 배울 것도 많은 분야인 건 사실입니다. 시공사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건설사들인데,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 시공사에 입사하게 되면, 물론 회사별로 좀 특성은 다르긴 합니다만, 사업 기획 파트라든지 우리가 사업 개발 이런 파트들을 수행할 확률이 제법 높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자체 사업과 수주 사업들을 좀 같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자체 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앞서 말씀드린 시행업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도시계획 전공자고 시공사에 있다 보니까 엔지니어링사들이 하는 기초적인 검토들을 좀 수행을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어려운 분야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같은 시공사에서도 엔지니어링사 혹은 설계사에 또 발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주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 시행사들은 건설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업 주체로서의 사업을 하지만 결국에는 아파트를 누군가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영업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시 쪽 분야들은 조금 적게 뽑는 경향들이 있고요. 건축이나 토목에 비해서. 전공의 구분이 없이 우리가 이제 공사 관리 등을 맡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사나 건축사는 회사별로 특징이 조금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업무 포지션이 그래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업무 포지션인 거죠. 근데 이제 건축사는 조금 이 업무 포지션이 회사별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자, 부동산 금융입니다. 부동산 금융은 사실은 이제 우리 그 학부 자체에 뭐 워낙 많은 과목들도 있고 전문 교수님들도 계시니까 그것 좀 더 참조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분류하는 세 가지의 관점은 신탁사라든지 증권사, 자산운용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신탁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신탁 업무들을 수행을 합니다. 신탁사들은 그렇게 되고, 증권사들은 이제 어떤 업무를 하냐면, 증권사 안에서도 뭐 다양한 업무가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증권사에서의 업무는 대출, 사업비를 대출하는 업무들을 하는데, 우리가 PF, 브릿지, 담보대출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금융 구조를 같이 짜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증권사에서
이제 시행사와 시공사에서 아파트 사업을 합니다. 500세대짜리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2천억의 PF가 필요합니다. 2천억의 PF가 필요한데 사업 시장도 좋고 분양이 잘 될 것 같을 때는 증권사는 이 2천억을 대출하는데 부담이 없겠죠. 근데 이 사업 시장이라는 것도 부동산 경기가 지금 공사를 완료하는 2, 3년을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하나의 대출을 2천억을 일으키는데 물론 완전히 확실하게 이윤이 보이는 것들은 단독으로 하기도 합니다만 한 2천억 원의 그 대출을 일으키는데 단독으로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주단이라고 하고요. 뭐 한 3개사, 4개사 혹은 많게는 10개사 이상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도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리스크를 쉐어하는 거죠. 리스크를 쉐어하는 그런 업무들의 구성까지도 증권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자산운용사는 뭐 부동산 펀드, 리츠 운용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즘에 그 밸류업이라는 그 단어들 많이 쓰실 겁니다. 기업들도 우리가 인수를 해서 밸류업 가치를 끌어올린 다음에 팔고. 근데 자산운용사에서 가장 하는 큰 업무가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억짜리 빌딩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혹은 앵커 시설이라고 하죠. 돈이 되는 앵커 시설을 입지를 시켜서 이 건물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건물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그 10억짜리를 3년 뒤에 30억의 가치를 만든 다음에 30억으로 건물을 매각하고 그 3년의 기간 동안 운영의 이익은 운영 이익대로 또 발생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는 뭐 그런 정도의 업무들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진로별로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하고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례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공무원은 우리가 뭐 당연히 국가고시 그리고 국가고시를 통해서 이제 임용이 되고요. 도시 기본계획 등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인허가를 받는 승인 부서에서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기관은 공공개발 사업이죠. 공공개발 사업을 하는 추진하는 회사고 공공시행 업무를 전반적으로 한다. 뭐 관리, 발주, 그다음에 보상 혹은 또 분양의 업무들 어떤 업무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업무에 배정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 업무들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교수 연구원은 아무래도 이제 석박사 자격을 갖춰야 되고 학술 연구 위주로 업무들을 수행을 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이나 개발 사업의 정말 실무의 최정점에 서서 업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건축 설계사는 도시 설계 업무라든지 그 도시 건축 설계를 보조하는 역할에 조금 중점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시행은 개발업입니다. 부동산을 개발해서 이익을 내는데 크게 주거 부분과 비주거 부분. 이 제가 왜 또 주거 부분하고 비주거 부분을 또 가르냐면 비주거 부분도 상업이나 물류나 데이터 센터나 다 구성이 다릅니다. PF를 구성하는 것들이 다르고요. 우리가 이제 물류 같은 경우에도 화주도 구해야 되고 이 구성들이 조금씩 다른데 주거 부분하고 비주거 부분을 왜 이게 특별히 구분을 하냐면 주거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국내 선분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이 구성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좀 주거 부분하고 좀 분류를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주거 부분이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비주거 부분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을 읽기에는 주거 부분이 훨씬 편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뭐 아파트 값이 상승한다, 지방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만 비춰봐도 주거 부분은 추세를 좀 판단하기가 쉬운 반면에 비주거 부분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데이터 센터들. 근데 이제 비주거 부분도 좀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최근 한 5년 전에는 물류가 좀 대세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나 뭐 그 전부터 그렇긴 합니다만 코로나 시국 이후에는 데이터 센터들이 아무래도 지금 비주거 부분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시행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사는 이제 건설사 내부 사업 기획 또는 사업 개발 그리고 수주 영업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금융은 신탁, 그다음에 대출에 관한 업무,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앞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하는 이것들을 할 때 과연 8개의 업무에 있어서 과연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실까? 담당을 하실까? 그럼 구분을 해보면 자, 세종시에 근무하는 도시계획 직렬의 공무원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어떻게 계획되는지 협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인허가를 승인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LH가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자, 그러면 LH에 내가 근무하게 돼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공공 시행을 업무 한 역할을 하겠죠. 발주도 하고 또 분양도 하고 그런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자, 교수 연구원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제가 여기 이제 오늘 오기 전에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연구 보고서를 하나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행정중심 복합도시 국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제 연구원들은 이런 연구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연구들을 하시는 거고요. 엔지니어링사에서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전체에 대한 토지용계, 지구단위계, 개발계, CC계 그런 업무들 전부 다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건축 설계사는 이런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뭐 개인이 뭐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발주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건축 설계사 사무소에서는 건축 디자인을 할 겁니다. 설계를 하겠죠. 그거에 발맞춰서 도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그 건축 설계의 보조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 꼼빼가 굉장히 많았던 사업입니다. 이렇게 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국제 꼼빼도 많았고 내부 도시 설계 디자인에 대한 그런 그 공모도 많았습니다. 그런 공모들을 한다든지 그런 공모들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어떤 이 아파트를 하나 택지를 분양을 받든 아니면 상가를 분양받든 이제 시행사에서 그 땅을 사서 이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역할들을 할 겁니다. 아파트라든지 뭐 물류단지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래서 이제 시행사들은 그런 일들을 여기서 할 것이고요. 시공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시공사는 당연히 이 뭐 토목공사 그리고 뭐 발주처가 어디가 됐던 여기 있는 아파트들 다 시공사들이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 금융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금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이쪽 건축이나 시공 쪽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자, 어떤 건설 아주 국내 건설사가 큰 건설사가 있습니다. 뭐 자산도 탄탄하고 돈도 많죠. 자, 2천억짜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그 2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사업비가 2천억이라는 얘기입니다. 2천억 충분히 투자하고도 남는 돈을 가지고 있는 이제 건설사죠.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실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거에 따라서도 다 사람들의 성향이 나뉘듯이 나는 빚을 내지 않고 내가 자산이 충분하니까 2천억을 다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건설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기본 개념은 본인의 최소 자본만을 투입시킵니다. 보통 그런 것들을 에쿼티라고 하는데요. 이 에쿼티가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부동산 상황, PF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실제로는 뭐 15%, 뭐 과하게 요즘에는 20%까지 제가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렇게까지 좀 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전까지는 한 에쿼티의 비율은 10%입니다. 그러면 2천억짜리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 시공사가 됐든 시행사가 됐든 본인의 자금은 200억입니다. 나머지 1,800억은 PF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금융이 여기에 엄청난 돈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돈들에 다 PF나 대출, 신탁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앞에 전반적인 내용 사실 다 끝났고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최대한 좀 빨리 끝내드리려고. 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은 어떤 특정 시의 도시계획 관련 부서 조직도입니다. 이제 도시정책실이라는 데를 보면 뭐 도시정책관부터 부동산 관리과까지가 있는데
요 시에서는 토지정보과와 부동산관리과만 제외한 이 5개 과에서 도시계획으로 임용된 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관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 이런 거를 관리하는 도시계획 담당자가 일을 하고 있고요. 자, 도시개발과는 뭘까요? 이 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도시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민간이 하는 도시개발에 대한 승인들을 요과에 승인을 하고 조율을 하고, 자, 신도시 조성과가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 시에는 무언가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무슨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조성과에서도 그런 업무들을 컨트롤하고 또 허가를 하고 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허가 민원 1, 2과는 요즘에 사실은 우리가 가장 빈번한 허가가 개발 행위 허가입니다. 그 허가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허가 민원 1, 2과에서 그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정보과하고 부동산관리과에서는 주로 이제 지적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부동산관리과에서는 이제 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제가 실제로 다 업무들을 지금 보고 온 겁니다. 이 과의 실제 업무들을 보니까 그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물론 이 시가 운영이 되다 보면 도시계획 직렬로 임용이 됐음에도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과까지도 뭐 가서 업무들은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엔지니어링 회사의 조직도입니다. 엔지니어 회사의 조직도고요.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다 보니까 이게 뭐 여러 부분에 우리가 환경, 뭐 수자원, 구조, 도로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도시사업본부에 우리가 도시계획부, 설계부, 조경레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도시사업본부에 도시하고 이제 조경 쪽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도시설계부. 도시설계부가 우리가 학술적인 분야의 도시설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시설계라고 하는 학술적인 부분은 도시계획가들 혹은 건축가들의 중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로 많이들 합니다만, 여기에 있는 도시설계부는 토목을 전공하신 분들이 하는 단지설계입니다. 단지설계고요. 그래서 어떤 엔지니어링사든 도시설계부라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학술적으로 배우는 도시설계 업무는 아닙니다. 그 업무들은 도시계획부에서 다 수행을 하거나, 혹은 이제 건축이 있으면 건축 설계 파트에서 같이 수행을 하거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요거는 건축사 사무소의 이제 그 서비스 항목들 보시고 계신데요. 건축사 설계 사무소는 뭐가 주일까요? 건축 설계가 주가 되겠죠. 아무래도 건축 설계사가 주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파트가 좀 달라요. 컨설팅이나 뭐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 이렇게 CM까지 다 있는데, 그 디자인 쪽에 한 개 꼭 카테고리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건축 설계 회사에서는,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도시계획을 나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건축 설계를 하신 분들이 좀 지원의 역할에 좀 치중될 수가 있고, 또 회사별로는 별도의 그 몇 개 과업들을 좀 끌어가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건축사 사무소에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주력인 건축 설계사, 설계 사들을 지원하게 되는 역할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제 준비한 게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여기 끝났는데, 제가 저는 도시계획 분야 이 말고도 우리 그 학부에 커리큘럼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아까 뭐 학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심심하면 무슨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사이버의 이제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설계 과목을 좀 개설하기 어려운 부분만 제외하면, 그것만 제외하면 굉장히 이 커리큘럼이 잘 돼 있습니다. 도시 뭐 건축, 자산 다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업들을 다 듣고 조금 역량들을 키워가는데 굉장히 도움되게 구성들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도시계획 관련된 분야의 직업은 뭐 8가지로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이외에도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파트라든지 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틈새 업무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구분한 이 8개 뭐 공무원, 공공기관, 그리고 교수연구원, 엔지니어링사, 건축설계사, 시행사, 그리고 시공사, 부동산 금융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이 도시계획 직업에 대해서 좀 물음표였던 것들이 조금이 좀 느낌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좀 준비해 봤고요. 저 수업 내용은 여기 끝인데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한 걸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조금 송년회라 그래가지고 제가 무겁지 않은 주제 짧게 해달라는데 정말 짧게 끝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받아줄 수 있죠? 네.